자, 오늘은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대한민국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시기의 역사입니다. 시기가 가까울수록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조금은 힘들어요. 시간이 멀다고 무조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시기의 역사는 아직 관련된 당사자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기록이나 분석이 다 되지 않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다 끝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 관계 그리고 사건의 영향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사람들한테 인식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도요, 오늘 설명을 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가능하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발표가 됐죠? 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행 헌법이죠. 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이미 후보로 결정되었던 노태우 후보가 나왔고요. 야당에서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각자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당시 정치를 이야기할 때 삼김이라고 표현하는 유명한 정치인 세 사람이 다 나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 3명이나 다 나오다 보니까 표가 분산이 되죠. 그래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됩니다.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을 품고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이제 선거가 일어난 건데 사람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군사정권과 관련 있는 노태우 당시 이제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사정권이 노태우 정부까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주화를 그렇게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돼요. 왜냐? 야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거에서 보니까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도 지역주의는 있었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역주의가 태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후보를, 어느 지역은 어떤 당을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받았던 3분의 1 정도의 표만 여당에게 투표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야당에게 투표를 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됩니다. 군사정권 시기에 여당이 2분의 1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항상 넘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소야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힘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이 야당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요. 이거를 5공 청문회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이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5공화국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이 5공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관련자들 불러서 막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힘이 굉장히 셌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보수적인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여당인 민정당이 나섰고요. 그래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공화당.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이 이끌던 정당이고요. 공화당은 김종필이 이끌던 정당입니다. 김종필은 박정희 정부의 2인자여서 군사정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태우랑 같이 힘을 합치는 거는 뭐 그러려니. 근데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던 거는 김영삼이 이들과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왜냐면 김영삼은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대 여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대 야소, 다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전두환 정부 때 유치를 했던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요. 이 당시로서는 제일 많은 나라가 참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분단되어 있고 어쩌면 냉전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인데 공산권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이 올림픽에 참여를 해요. 이 올림픽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 세계가 흔들흔들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노태우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방 외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북방 외교는 사회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공산주의권,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고 지냈는데 서울올림픽 이후에 공산권도 힘이 약해지고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과 수교를 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여러 가지 합의문들이 노태우 정권 시기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도 배웠지만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공산권 국가들이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는 걸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그랬는데 북방외교로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관계 개선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들이 남한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게 됐고요. 또 남한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게도 유엔에 가입하자라고 권유를 하게 됐고 그래서 둘이 함께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등장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은 이 3당 합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 왜 군사정부 실세들하고 손을 잡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여당에서는 김영삼 후보, 야당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나와서 양자 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도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많이 흔들렸다 그랬죠. 그 영향을 받아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세력을 얻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은요, 5.16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에요. 이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정치에 입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많은 굴곡들을 모두 겪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동안 이제 정부들마다 별칭을 사용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였는데 이제 군인 출신 군사정권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별명을 썼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왜 그랬냐? 굉장히 강력한 개혁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회를 해체한 겁니다. 이 하나회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중심 세력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여기 소속이었던 사람들이고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실세들도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대 내에 사조직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군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하나회 출신 장군, 장교들을 싹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군대가 민주적인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했는데요. 은행에서 거래할 때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거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세와 부정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이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융실명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합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얼만큼인지를 밝히기 시작해요.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재산을 공개하고 이제 그 밑에 높은 사람들로 차근차근 넓혀갑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면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이때부터는 우리 손으로 뽑게 됩니다. 지선이라고 부르죠.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OECD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 규모가 되고 좀 잘 나간다 싶은 나라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들어갈 정도가 되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나중에 IMF 국제통화기금에 이제 돈을 빌리는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나?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아무튼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OECD에 가입을 했는데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생겼냐? 뒤에 한 번 더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에 재벌들이요, 외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로부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요. 경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빌려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금융위기의 여파가 동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들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재벌들은 사업 확장하려고 돈 왕창 빌렸는데 그걸 갑자기 갚으래요.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걸 갚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는 당연히 달러로 빌렸겠죠. 달러가 막 나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환율이 올라가고 여러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 김대중 후보도요, 선거에 나올 때 정치적으로 잘 맞지 않았던 김종필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그 이니셜들을 따서 DJ, JP의 연합이다. DJP 연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야권 후보들이 연합을 해서 김대중 후보가 나왔고요. 경제가 또 안 좋은 상황이었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거는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발달한 지역에서 여당과 야당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벌써 5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한 그런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별명을 사용했고요.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이제 당면한 문제가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 가까운 경제 정책들을 막 시행합니다. 당장은 나라가 버티는 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거에 관련 없이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 굉장히 빠르게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을 내세우는 햇볕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햇볕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평양에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6.15 선언이라고 하는 남북 공동선언도 발표하게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기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 민주화를 위한 노력까지 더해져서 이 두 가지, 대북 정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2002년에 이제 선거가 실시됐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력한 후보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인터넷이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본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에 인터넷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여당의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국가가 잘못한 사건들, 예를 들면 4.3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6.25 전쟁 중에 여러 학살 사건들, 그 다음에 군사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사실 정부 수립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 시기에 와서 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는가 다시 한번 판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인 처벌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확대를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그랬는데, 이 복지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외환위기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부양 의무자가 나랑 떨어져 사는 가족, 나랑 심지어는 인연을 끊고 사는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6.15 선언에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한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만든다거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4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정권 말기에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 특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찾아온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또 따로 별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명박 정부, 대통령 누구 정부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이명박 정부는요, 친환경 녹색 성장을 추구하게 되는데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경제 성장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녹색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우리나라의 큰 강들을 정비한 건데요. 준설, 모래를 파낸다거나 제방, 뚝을 높이 쌓고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돼요. 강을 정비하는 거니까 환경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많은 돈이 투여돼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친환경 녹색 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가 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하는 일이 있거든요.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서. 그때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 이 4대강 정비 사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2012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입은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과반 지지를 얻은 대통령입니다. 그 이전까지 50%를 넘겨서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가 없었는데 첫 과반 지지 대통령이에요.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안타깝게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2016년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비리를 일으키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이 국정농단 의혹은 이 민간인이 국가의 중대사에 실제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촛불 집회들이 막 열리게 됐죠. 이 시기에 6월 민주항쟁 때 100만 명 모였던 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뉴스에 여러 번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헌정사상의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가 원래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당겨져서 열리게 됐고요.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뽑힌 거라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고 해요. 가계소득, 그러니까 각 가정들이 소득을 늘리면은 이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는데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사실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이어서 남북 화해 협력의 기조를 이어갔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이렇게 시도했는데 그리고 정권 말에 가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함께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22년에 교과서 134쪽 제일 마지막 줄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요. 또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두 번째 탄핵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2025년 올해죠.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되었죠. 정치적 성향에 따르면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가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죠. 미국이 그동안의 행보를 좀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유럽과 미국도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인가 싶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급변하는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역경들을 이겨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를 몰아내고 혁명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5번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나라의 미래에 어떤 정파가 어떤 인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